제 이름은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단 한 줌의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제 곁에는 누가 봐도 번듯하고 다정한 의사 예비신랑인 강준서 씨가 있었으니 말이지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퇴근 후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제게 하루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늘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저를 기다렸고, 제 손을 잡을 때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또 어떠셨고요.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반갑게 저를 안아주시며 살갑게 대해주셨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너 이 아가씨한테 잘해라. 딱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인다.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살 집이라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그의 명의로 선뜻 마련해 주실 정도였죠. 저는 그 행복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쩌면 제가 노력한 만큼 인생의 보상이라 여겼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 엄마라는 이름으로 뚫려버린 그 거대한 구멍을 제 힘으로 오롯이 메워낸 것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어릴 적 제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는 따뜻한 부엌, 제 머리를 쓰다듬던 다정한 손길, 세상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도 괜찮았던 든든한 내 편이었지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챙겨주시며 제 마음을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산 가지고 가라. 느낌이 영 비가 올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 오늘 일기예보에서 날씨 막 됐어. 그래도 가지고 가. 가지고 가보면 알 거야. 그리고 오늘은 좀 늦더라도 130번 버스는 타지 말고 270번 기다렸다 타고 가라. 왜? 270번 버스는 너무 돌아간단 말이야. 130번은 지름길로 가잖아. 그러다 지각하면 나 선생님께 혼나. 그래도 엄마 말 들어줘. 알았지? 엄마는 유난히 직감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날 엄마 말 맞다나 우산을 가져갔더니 갑자기 햇빛이 쨍쨍한 날씨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비가 세차게 오기 시작했고, 130번 버스를 타지 않고 270번 버스를 타고 갔더니 이내 130번 버스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지름길 한가운데 멈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그때 타고 간 친구들은 2교시가 넘어서야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채고 등을 토닥여 주셨고, 잃어버린 물건도 엄마 손에 걸리면 신기하게 찾아내곤 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만 몸져 누워있는 시간들이 많았지요. 엄마는 늘 제게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 했지만 원인 모를 병을 오래 앓으시던 엄마는 결국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따뜻했던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되어버렸죠. 그 일로 아빠와 이혼한 뒤 엄마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신에게 엄마를 빼앗겼다고,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지요. 그런 결핍 있는 제게 온갖 사랑만 받고 자란 것 같은 준서 씨는 빛과 같았습니다. 엄마 없이도, 아니 엄마가 없었기에 더 악착같이 노력해서 얻어낸 이 행복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다니던 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들이 눈에 밟혀 조금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교문을 나서는데 저만치의 남루한 한복 차림에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가까이 갈수록 제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고 본능적으로 저는 그 여인의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년간 제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왔던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당에 짙은 화장을 해서 그런지 엄마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우연히 이곳에서 볼 일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걸 알고 찾아온 것일까? 덜덜 몸이 떨리면서 모른 척 지나치려는데 엄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윤아, 수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피하려 빠른 걸음으로 갔지만 엄마는 계속 내 뒤를 쫓아왔습니다. 왜 나를 쫓아오는 것일까? 보통 수십 년 만에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을 찾아온 용건이란 그저 덕을 바라고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교사가 된 것을 알고 돈을 달라고 해서 온 건가? 돈 아니고서야 그렇게 무참히 날 버린 엄마가 느닷없이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쥐어주려 했습니다.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였죠. 하지만 엄마는 관심 없다는 듯 돈이 아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배경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준서 씨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놈이로구나. 내 눈에 아른 것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윽고 엄마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이놈은 네 명줄을 끊어놓을 놈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올라오는 기막힌 역겨움에 참을 수 없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결혼이 안 된다고? 뭐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요? 자식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행복까지 망치려고요? 수년간 억눌러왔던 원망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제 눈에는 신을 핑계로 가족을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번듯한 사위를 얻어 행복해지려는 딸을 시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차가운 말에 상처받은 엄마의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바쁘다는 준서 씨를 불러내었고 저를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허겁지겁 달려온 준서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저는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엄마의 저주 같은 말을 그저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다시 올 것 같아 주변을 유난히 살피고 다녔는데요. 엄마가 그 뒤로 다시 오진 않아서 안심이 되었지만 문제는 학교 근처나 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죠. 그 눈빛이 꼭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봐야겠다 마음먹고
그날 교문을 나왔는데 오늘은 그 수상한 여자가 없고 예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웃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고 왔는데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그냥 잠깐 뭐 좀 생각하느라. 아, 오늘 수술 일정 있어서 바쁘다 하지 않았어? 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날 내 앞에 와서 운 것도 신경 쓰이고 또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 그게,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사실은, 불안한 마음에 결국 저는 예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왔었던 얘기와 어느 낯선 여자가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서 찜찜하고 마음에 걸린다고 말이지요. 예비 남편은 제게 은근슬쩍 여자의 인상차기를 물어보았고 저는 대충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잠깐 사색이 되었고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걱정하지 마, 하윤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고마워. 자기한테 진작 얘기할 걸. 괜히 끙끙 앓았네. 얘기라니 마음이 좀 낫다. 그래, 너는 그것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항상 내가 곁에 있다는 거 말이야. 그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슬픔과 고뇌의 그림자를 그때의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이내 식사와 차를 함께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유난히 오늘따라 얼굴에 어린 슬픔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죠. 나를 위로해 주던 든든한 모습과는 다르게 갑자기 무척이나 차분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혹시 당신 어머니 말고 당신이 봤다던 낯선 여자, 이 여자 아니었어? 저는 그 사람이 내민 핸드폰 속 사진을 보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 내가 봤던 여자의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지요. 준서는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내 형수님이었어. 당신 형수님?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형수님이라니요. 언젠가 얼핏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 몇 년 전 사고로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는 엄마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무척이나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빛을 보고 해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충격으로 형수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었어. 형을 너무 사랑했거든. 결국 그래서 이혼하게 됐는데 아직도 형을 잊지 못하고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돌아. 가끔은 나를 보고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니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겪었을 아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을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새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 형수님 딴엔 혼란스러워서 찾아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은 아닌 사람이니까 혹시 저 여자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거든 절대 믿지 마. 아픈 사람이야. 내가 자기는 꼭 지켜줄게. 그 사람의 말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불안한 조각들을 단숨에 제자리에 맞춰주었습니다. 엄마의 이해할 수 없던 경고,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픈 눈빛까지도요. 아, 그래서였구나.
저는 오히려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모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는 사실에 죄책감마저 느껴졌죠.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게 닥쳐올지 모를 불행으로부터 저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준서 씨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준서 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던지 이내 제 손을 잡고는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힘든 건 없고?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교사니까 연금도 나오고 방학도 있고 직업이 참 안정적이라 우리가 마음이 놓여. 우리 준서는 의사라고는 해도 개원하려면 아직 돈 들어갈 곳이 많잖니. 네, 어머님. 제가 많이 도와야죠. 그때는 그저 아들 걱정해 하는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안정적인 직업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고 그들의 눈빛에 스치던 미묘한 만족감을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믿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다시 엄마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 골목길이었습니다. 제 앞에 모습을 다시 드러낸 엄마는 웬일인지 이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의 엄마는 제 앞을 막아서고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잘못했다. 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다짜고짜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지 이해한다. 돌아가세요. 다신 엄마랑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나랑 상종하기 싫다면 그 사람과 헤어져.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왜 사람을 이렇게 쥐고 힘들게 하는 거냐고요? 떠났으면 그냥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흐느끼더니만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변명이겠지만 엄마가 신을 모시기 위해 떠났던 건 어쩔 수 없었고 그래도 너를 지키기 위함이었어. 그래서 다시 네 앞에 나타난 거고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믿어줘. 나는 네가 그래도 내 자식이니 네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미 준서 씨의 말을 굳게 믿고 있던 제 귀에 엄마의 애원은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제 인생에 더는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이제 엄마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꼭 보여드릴 거니깐요. 제 말에 엄마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독하게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뿌리치는 제게 소리치며 자기 말 허투루 듣지 말라더라고요. 그 옛날 엄마가 저에 대해 맞췄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어달라는데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러라도요.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미친 듯 핸드폰을 찾아 준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안 되겠다. 자기가 그 여자 때문에도 신경 쓰는데 어머니까지 저러시면 너무 힘들겠어. 내가 당분간 자기 집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지낼게. 출퇴근길이라도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 저는 그의 배려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나중에 사실은 저를 외부와 차단하고 감시하기 위한 그 사람의 계획된 행동에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가 제 집 근처 호텔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퇴근 시간엔 어김없이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신혼부부의 일상을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달콤했죠. 당신 바쁠 텐데 계속 나만 이렇게 에스코트 해줘도 되는 거야? 당신 일도 해야지.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어떤 것보다 나한테는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든든함은 엄마와 그 형수님이라는 여자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모처럼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개원할 자신의 병원에 대한 청사진을 늘어놓았죠.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놓고 환자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찼습니다. 한참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교사들은 신용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던데 맞아? 한도도 꽤 높다고 들었어. 저는 와인을 마시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론 결혼할 사이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대출 한도를 묻는 그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무언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곧 부부가 될 사람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걸? 아무래도 나르밥 먹는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왜? 병원 개원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구나. 아무래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그 사람의 대답은 합리적이었고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독립심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퇴근길에 잠시 서점에 들렀다가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준서 씨가 급한 수술이 잡혔다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여자, 준서 씨의 형수님이었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전보다 더 창백하고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오수진이라고 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랄까봐 말을 건 후 자기 이름까지 밝히며 제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서 씨의 말이 떠올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픈 사람이야.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믿지 마. 하지만 수진 씨는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강준서.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제발. 네? 당신이 강준서 그 사람을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그 여자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준서 씨가 그 여자의 팔을 거칠게 떼어내었고 그 여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제 귓가를 울렸지요. 준서는 저를 자기 등 뒤로 숨겼고 그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명 급한 수술이 있다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랐죠. 형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지친다고요. 계속 이러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나도 좀 살자고요. 준서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완벽하게 보호하며
수진 씨를 막아섰습니다. 수진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준서 씨를 보다가 무언가 필사적으로 제게 건네려 했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손길은 준서 씨에게 막혀 제게 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덜덜 떨고서 울음을 터뜨리며 골목길 저편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거봐,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자기 급한 수술 괜찮아? 저번에도 그렇고. 신경 쓰지 마. 내게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깟 남의 수술이 다 무슨 의미야? 그래도 자기 일인데. 준서는 더 이상 제 말에 답하지 않았고 저는 그 사람의 의심보다는 방금 전 수진 씨의 그 절박했던 눈빛과 제게 무언가를 건네려던 그 손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 씨는 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피곤했는지 그는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고 저는 그의 겉옷을 덮어주려다 무심코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키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가 쓰던 자동차 키와는 다른 낯선 오피스텔 카드키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분명 제 집 근처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 객실 키가 아닌 오피스텔 카드키가 있는 걸까요? 그 오피스텔은 저희 집 맞은편에 있어서 창문만 열면 서로가 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될 것을 왜 일부러 호텔 쪽으로 가는 척을 했으며 왜 날 속였던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괜히 그러니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제 머릿속에서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대출 한도를 묻던 그의 질문, 수술이 있다더니 귀신같이 나타난 타이밍, 그리고 이 낯선 오피스텔 키까지 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얼굴 뒤에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준서 씨 몰래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오피스텔 카드키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끄러운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죠. 키에는 작은 글씨로 오피스텔의 이름과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대체 왜 날 속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그를 배웅했습니다. 어제 피곤했나 봐. 소파에서 푹 자던데? 자기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서 그랬나 봐. 호텔에서 아직도 지내고 있어? 비싸지 않아? 뭐 그 정도쯤이야. 호텔이 편해. 알아서 청소도 다 해주고 비록 3성급이긴 하지만 서비스도 그 정도면 괜찮더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정하게 웃어 보였죠. 대체 왜 솔직하지 못하는 거냐고. 분명히 오피스텔에 지내는 거 뻔히 아는데 저는 그 미소를 마주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에 본 카드키가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날은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휴일이었습니다. 준서 씨는 학교에 가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혼자 남은 저는 더 이상 솟아나는 의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젯밤 몰래 찍어둔 오피스텔의 이름을 검색해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집을 나섰죠.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야.
정말 내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피스텔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젯밤에 봤던 그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조차 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연자실해서 돌아서려는데 마침 다른 입주민이 나오는 틈을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서 씨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단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갔다던 그의 차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저는 무작정 비상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층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그의 차가 주차된 구역과 가까운 층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 심산이었죠. 하지만 수백 개가 넘는 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복도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한 집 앞에서 익숙한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준서 씨가 평소에 자주 신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진정할 수가 없었죠. 저녁이 되어 준서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시험을 했지요. 학회는 잘 다녀왔어? 모처럼 동기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자기는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 사람은 제 얼굴이 안 좋은 것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까? 왜 엄마도 그렇고 형수님이란 사람도 그렇고 이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자기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오늘 자기 차 제네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 봤어. 학회 간다면서 왜 자기 차가 오피스텔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나한테는 호텔에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 그걸 봤구나.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사실 그 오피스텔 형이 쓰던 작업실이야. 형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가끔 혼자 가서 형 생각하다 오곤 했어. 자기에겐 이런 슬픈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하지만 호텔에 있었던 건 사실이야. 확인해봐. 그 사람은 제게 호텔 카드키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호텔 키를 보고 다시 의문이 드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학회 간다고는 왜 거짓말하고 오피스텔에 있었어? 학교도 갔었어. 그런데 형 오피스텔에서 좀 찾아야 하는 자료가 있었어. 우리 형도 의사였거든. 학교에 가려면 그 자료가 필요해서 잠시 들른 거였는데 자꾸 오해하게 만들었네. 정말이야? 믿지 못하겠으면 이것도 확인시켜줘. 그래야 당신 직성이 풀리겠어? 그 사람의 눈에는 형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의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미안해. 내가 예민해졌나 봐. 괜한 오해를 했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지. 또 물을 거 있으면 물어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저는 사과하며 한 발짝 물러섰고 모든 것이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람을 믿기로 한 이상 저는 의심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의심이 풀렸다고 생각하던 그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 사람 딱 한 번만 만나봐라. 문자에는 낯선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내일 오후 한 카페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수진이었습니다. 잠깐, 오수진이라면 준서 씨의 형수님이었던 바로 그 여자. 저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준서 씨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을 원망했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봐야 할까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제 완벽했던 세상이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인생 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가 알려준 주소의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고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죠. 하지만 제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붙잡은 것은 어쩌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무게감보다도 제 마음속에서 미처 지워지지 않았던 작은 의심의 불씨 때문이었을 겁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구석자리에 오수진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골목길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물 잔만 놓여 있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셨으면 해요. 이건 봉투 안에는 빛바랜 편지지 몇 장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복사된 통장 거래 내역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편지였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 그러니까 준서 씨의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여자에게 남긴 유서라고 했습니다. 유서에는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사업 자금 요구와 빚 독촉에 시달려 괴로웠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아내인 수진 씨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도록 종용했다는 대목에서는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남편, 그 사람 형이 사고로 죽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인간들 등살에 못 이겨 사업하다 빚더미에 몰라 궁지로 몰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진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준서 씨에게 들었던 비극적인 사고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여 이혼시킨 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꾸민 짓이었고요. 남편이 죽고 나니 시어머니랑 강준서가 저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까지 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서랑 증거들도 뺏으려고요. 그 여자는
병원 진단서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불안 증세라고 적혀 있을 뿐 준서 씨가 말했던 심각한 정신질환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 되실 분 의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습적인 의료사고 때문에 면허 정지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가족에게 거머리처럼 붙어 돈만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윤 씨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혼해서 하윤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겉으로는 병원을 개원하는 척하며 또 다른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저를 감싸고 있던 그 다정하고 완벽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증거로 등기를 내밀었지요. 준서 씨 명의라던 강남의 아파트의 집주인은 사실상 월세로 되어 있었지요. 이어서 그와 관련된 사건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보여주었는데 뉴스 기사들 사이로 의료과실로 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제목의 작은 공고문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쪽지를 주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여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하윤 씨 어머님 신당에 손님으로 찾아갔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그런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갑자기 따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비사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강준서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얼른 제 곁으로 와서 저를 부축해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평생 원망했던 엄마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엄마의 그 기묘한 직감이, 그 특별한 힘이 결국 제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온 저는 한참 동안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준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 저번에 말한 거라니? 대출 부담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부부가 될 건데 내 병원이 곧 자기 병원이잖아. 곧 내 병원 개원해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2억만 대출받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세상 전부라고 믿었던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을 저는 이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준서 씨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휘감던 배신감과 충격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맑고 서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죠. 그의 입에서 자기 이름으로 2억만 대출받아 줄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물론 연기였죠. 그리고는 이내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병원이잖아.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필요한 서류 있으면 바로 알려줘.
주말에 은행 가서 바로 알아볼게. 제 예상보다 훨씬 순순한 반응에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이내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자기밖에 없어. 정말 고마워. 제 손등에 입을 맞추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죠.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예비 신부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수진 씨와 비밀리에 만나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동안 혼자서 모아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익명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제 명의로 대출 사기를 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일부러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대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은행에 물어보니깐 필요한 서류가 꽤 많더라. 자기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줄게라며 의기양양해했죠. 며칠 뒤 저는 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오피스텔로 와. 대출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서류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가 말한 우리 오피스텔은 바로 형의 유품이 있다던 그곳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저는 처음으로 그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을 쳐놓은 것을 그 사람이 부엌에 있는 사이 걷어서 보게 되었지요. 역시나 제가 있는 맞은편 창문 안까지 다 비춰지는 각도였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며 소름이 돋더라고요. 식사 다 됐어. 같이 먹자. 새로 와인도 땄어. 응, 알았어. 그 사람은 와인을 따르며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대출 신청서와 제 이름으로 작성된 몇 가지 위임장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인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저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그의 노트북이 놓인 책상을 곁눈질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죠. 자기야.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오늘 점심에 뭘 잘못 먹었나 봐. 근처에 약국 있지? 나 소화제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제 창백한 얼굴에 그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는 신용까지 하며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꼼짝 말고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급하게 오피스텔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곧장 그의 노트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제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된 대출 계획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이런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간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복사되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저는 USB를 빼내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아픈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약을 사들고 온 그는 제 상태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그의 위선적인 걱정을 받으며 주머니 속 USB에 단단한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계획한 대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전에 양가 어른들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우리 엄마 소개해 줄게. 엄마? 엄마랑 사이 안 좋다 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라는 말에 그의 얼굴에 잠시 경계하는 빛이 스쳤지만 곧이어 제가 엄마가 무당인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도리는 하고 싶어 라고 덧붙이자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가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고 생각했겠죠. 약속 날짜는 주말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도 연락해 그날의 계획을 모두 알리고 꼭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준서 씨와 한껏 치장한 그의 어머니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겼죠. 아이고 우리 새아가 길이 많이 막혔나 보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 두 자리는 비워두었죠. 준서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 어머니는? 묻는 순간 룸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제 엄마,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오수진 씨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준서 씨와 그의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수진 씨를 본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네가 여길 어떻게?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자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수진 씨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준서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제게 건넸던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건넸습니다. 이 집 당신 명의가 아니라 월세던데. 그리고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어떻게 병원을 개원한다는 거죠? 뭐? 그걸 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수진 씨가 건네준 그 여자 남편의 유서 사본과 제 USB에 담아온 대출 사기 계획서 출력물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돌아가신 형님의 사망보험금은 다 어디에 쓰셨고 이건 또 무슨 서류들일까요? 제 이름 말고도 피해자가 꽤 많던데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달은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그 순간 제 앞을 막아선 것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저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룸 안에서 준서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게 온갖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수진 씨와 함께 신고를 해두었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강준서 씨, 배임자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그들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엄마와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한동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소문이 났는지 학교에 출근하면 동료 교사들은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제 상처를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부모님들의 수군거림, 저를 보며 귓속말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병가를 내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면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마치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서 씨의 다정했던 미소와 목소리,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마음을 헤집었죠.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고 그들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페인처럼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텅 빈 속을 부여잡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라 인터폰을 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양손에 무겁게 든 짐을 내려놓고는 어질러진 제 집을 잠시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맡았던 그리고 너무나 그리워했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엄마는 작은 밥상을 차려 제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들었단다. 이거라도 좀 먹어라. 엄마의 무심한 듯한 한마디에 제 눈에서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과 미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저를 버린 무당이 아닌 그저 딸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엄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비로소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발로 엄마의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불상과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한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는지. 엄마는 촛불 아래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시간들, 결국 신을 받지 않으면 딸인 제게 그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의 선택을요. 딸을 떠나 살아야 했던 고통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은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희 모녀의 길고 길었던 오해와 갈등의 벽이 비로소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준서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죠. 법정으로 들어서는 복도에서 잠시 마주친 준서 씨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과 다정함으로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공허했고 말끔하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죠. 제 옆에 앉은 수진 씨는 역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강한 눈빛으로 그들이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결국 법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진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것 같다는 그 여자의 말에 저 역시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후 저희 세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법적으로 돌려받게 된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위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가죽 공방을 열었죠. 공방을 열던 날 저와 엄마는 그 여자의 첫 손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공간에서 가죽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에 열중하는 그 여자의 모습은 제가 처음 보았던 슬픔 가득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둘러싼 소문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죠.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어요.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말은 어쩌면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엄마는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엄마의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엄마의 작은 부엌에서 저는 문득 제가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온기를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아마 제 자신이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제 행복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 번듯한 의사 남편이 없어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제 인생을 구한 것은 어쩌면 선이나 기적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끝내놓지 못했던 엄마의 지독한 모성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